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분석을 담당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이제 2019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0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연간 전망의 제목을 각자 도생과 비동조화, 그 안에서 균형점 찾기라고 적었는데요. 여기에서 각자 도생이란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에 의한 국가들 간의 각자 도생을 의미를 하고요. 비동조화는 경기와 금융시장의 비동조화를 의미합니다. 여기 제목에서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 글로벌 금융시장도 뚜렷한 방향성이나 안정된 국면이 좀 이어지기보다는 잦은 등락 사이클을 반복하는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에는 이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들, 혼재된 소식들을 많이 접하시면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잡기는 어려운 시기들을 자주 마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서는 어떤 사안이 더 상위의 문제이고 또 어떤 것이 하위의 문제인지 정리를 한 번씩 좀 해보신다면 지금의 반등이 좀 단기적인 반등이구나 아니면 방향이 추세적으로 바뀌는 국면이구나를 스스로 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이 연간 전망의 뼈대를 한번 표현해 본 페이지인데요. 우선 이 삼각형은 글로벌 경기의 내생 변수이고요. 좌우 양옆에 달린 날개들은 외부 변수입니다. 이 구도로 한번 나눠서 접근을 좀 해볼 텐데요. 저는 이 삼각형에서 밑단에 있는 사안들이 더 상위의 이슈들이라 보고 있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사안들은 아래 밑단의 이슈에 궁극적으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가장 밑단에 있는 구조 변화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좌측 차트는 글로벌 국가들의 경상수지 추이이고요. 우측은 글로벌 성장률과 글로벌 교역량을 같이 그려온 차트입니다. 이 두 차트에서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성장을 주도하였던 글로벌 교역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확대가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들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면서 신흥국들과 나눠 가지던 낙수 효과를 다시 걷어가기 시작했던 것이 보호무역이 시작된 첫 번째 원인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 글로벌 교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자국 경기를 우선적으로 챙기기 시작한다면 그 과정에서 성장의 타격을 받는 주변 국가들도 자연스럽게 배타적인 태도를 점차 취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대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이 주변국으로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상황인데요. 결국 돌이켜보면 2018년부터 시작이 됐던 미중 무역 분쟁은 이 보호무역의 시작점이었다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이었던 보호무역을 더욱 심화시키고 가속화시킨 이슈였습니다. 최근에 이 미중 간 1단계 합의 기대가 계속 높아지면서 악화일로만 걸어오던 미중 관계가 그래도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그건 자유무역으로의 회귀를 의미하기보다는 강대국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승리와 고착화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갈수록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교역시장 구조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원인은 중국의 성장 방식 변화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중국은 기존 투자와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던 방식에서 소비 중심으로 경기 구조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과 투자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곧 중국의 수입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좌측 차트의 연한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GDP 대비 수입 비중인데요. 보시면 수입은 진한 파란색 선이 민간 소비보다는 검은색 점선인 투자와 수출과 훨씬 밀접한 관계를 보여왔습니다. 중국이 주로 수입하던 것들이 투자와 수출을 하기 위한 품목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우측 차트 보시면 중국 수입품 중에서 가계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현재 중국은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동시에 성장 한 단위당 창출되는 수입의 비중도 계속해서 낮아져가는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중국 경기로부터의 낙수 효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수요처인 미국 고용시장과 소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11년째 경기 확장기를 지속 중에 있는데요. 11년이라는 기간은 1950년대 이래 가장 긴 확장 사이클입니다. 물론 올해 이 경기 침체의 가장
가장 강한 선행성을 보이는 미국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을 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가 간헐적으로 나타났었고, 또 내년에도 이 경계 자체가 없어지긴 쉽지 않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2020년 미국 경기 침체를 전망하진 않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경기 침체를 야기했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누적된 과잉 부채가 터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과도한 긴축을 단행했던 경우인데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미국 경기에 침체가 야기될 만한 요인이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잉 부채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됐던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서 이 리스크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좀 해오고 있고요. 두 번째, 연준의 과도한 긴축의 경우는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될 때 주로 단행이 되는데, 최근 연준은 오히려 저물가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아닌데요. 이런 저물가 장기화 현상은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긴축을 뒤로 계속 밀어주면서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소외되었던 계층들까지도 고용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었었는데요. 이렇게 완만하지만 넓게 퍼졌던 선진국들 고용시장의 온기는 무역 분쟁과 제조업 타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가계들의 소득과 소비 심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시장의 개선 모멘텀 자체는 고점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 경기 확장기의 선순환 고리는 여기 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용이 확대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이익이 증가해서 기업이 다시 고용을 확대하고, 이런 고리가 탄탄하게 진행이 되면서 경기를 지지해 주는데요. 이런 선순환 고리의 힘은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에 다다를수록 약해집니다. 이거 좌우측 차트들 보시면 그 모멘텀의 힘이 올해 초 이후에 확연히 약해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좌측 선 차트 보시면 실업률이 하락하는 속도는 확실히 둔화가 되고 있고요. 우측 차트는 이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보시면 2018년 정도까지 꾸준히 하락하던 실업 상태의 사람들이 2019년부터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보면은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될 침체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낮게 보고 있지만 개선의 모멘텀 또한 고점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삼각형의 제일 윗단에 있는 소순환 사이클, 기업의 생산과 재고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19년 한 해 기업의 생산 활동은 이 무역 분쟁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기업이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재고 조정이 상당 부분 나타났기 때문에 2020년에는 기업의 재고 축적 사이클이 좀 되살아나면서 글로벌 경기의 순환적인 반등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최근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중 간 1단계 무역 협상 기대는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좌측 차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소순환 사이클들을 좀 정리해온 그래프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급락했었던 사이클은 이 주요 국가들의 제로금리, 양적 완화 도입에 힘입어서 가파른 반등을 보였었고요. 또 2011년에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터졌었죠. 당시에는 ECB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라며 무제한 자산 매입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로존 취약국들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유가가 좀 급락하던 와중에 중국 경기 경착륙 리스크가 크게 불거진 한 해였었는데요. 당시에는 특히 신흥국 경기 그리고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었죠. 근데 이후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양책을 발표하고 유가가 회복이 되면서 사이클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의 하강과 반등 사이클은 이 충격을 야기했던 이슈들이 소멸이 되거나 정책적으로 방어가 되면서 순환적인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측 차트 보시면 이번의 경기 하강기를 야기한 이슈는 2018년 연준의 다소 가팔랐던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분쟁 두 가지였었는데요. 우선 이번 하강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연준은 2019년에 세 차례 보험성 인하를 단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관건은 미중 무역 분쟁일 텐데요. 미중 무역 분쟁은 앞선 이슈들과는 다르게 이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동시에 예측이 거의 불가한 정치적인 이슈인데요. 즉 아직은 사이클의 탄력적인 반등을 위한 조건이 충분히 형성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여러 전망 자료들을 접하시다 보면은 내년도 경기 반등을 전망하는 근거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재고 사이클입니다. 작년에 기업들이 생산을 크게 줄이면서 재고가 많이 소진됐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는 재고 확충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기와 금융시장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요. 물론 작년에 크게 눌렸던 만큼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저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미중 간 1단계 합의가 양국 간의 진정한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호무역 기조는 이번 무역 분쟁을 계기로 더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해 본다면 기업들의 재고 확충 움직임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서 미국의 고용시장과 소득 그리고 소비 모멘텀이 고점을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경기의 가장 큰 소비처인 미국의 소비 모멘텀이 더 강해지기 어렵다는 것 또한 재고 사이클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은 재고가 과소 상태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고 확충 움직임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는 무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 수익성이 좋지 않아서 현금이 부족한 시기라거나 수요가 강해서 재고가 금방 소진될 거란 전망이 높지 않을 때는 재고 사이클에는 상한선,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 강도와 기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반기 중에는 미중 간 1단계 합의 기대와 함께 지금까지 큰 하방 압력에 노출이 됐었던 비미 지역 경기의 기저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보호무역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무역 국면에서는 외부 노출도가 적고 내부 소비력을 갖춘 국가의 안정성이 더욱더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내부 소비력을 갖춘 미국 경기의 상대적인 안정 국면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부 변수들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외부 변수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나 미국 대선과 같은 국제 정세의 문제, 그리고 통화정책과 같은 정책적인 변수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기의 뚜렷한 방향성이 좀 부재한 와중에 2019년 하반기 글로벌 동반 완화 영향으로 다시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서 다시 외부 변수에 대한 금융시장의 높은 노출도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미중 무역 분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중 양측에서는 12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추가 관세 일정을 앞두고 어떻게든 1단계 합의를 타결해 보려는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4분기 금융시장을 좀 지탱해 주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1단계 협상을 정말 미중 양국이 궁극적인 화해로 가는 길목이라고 보는 시각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협상 도출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단계별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다라기보다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일단 손을 잡는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만약 양국이 연내 합의 도출에 성공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상대방이 이행사항들을 잘 지키는지 아니면 이번 합의가 상대국에 지나치게 양보를 한 건 아닌지 등등을 좀 검토하는 과도기적인 과정을 상당 기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1단계 합의조차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양국 모두 2020년 말 미국 대선 전에는 2단계 합의를 기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즉 미국 대선 전에 이 1단계 합의가 마지막 합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간 관계가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유입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뒤따라올 수 있음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미국 대선입니다. 아마 미국 대선 변수의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는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이 중점이 좀 될 거고요. 하반기에는 민주당 후보 대 트럼프 대통령 구도가 형성이 될 텐데요. 최근 트럼프에게 상당히 유리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쉽게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관심사는 바이든이냐 아니냐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력한 후보들 중에서 바이든 외에는 금융시장 친화적인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저금리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재선 시즌을 맞이한 트럼프가 이 친성장 정책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위험 선호를 강하게 자극을 할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와 금융시장 간의 비동조화 국면이 심화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하게 표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비미지역 자산의 경계 요인일 수 있음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즉 비미지역 자산 대비 미국 자산 선호도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흐름 자체보다는 국제 정세,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치 분위기에 금융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은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정책 변수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통화정책의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었죠. 특히 하반기에 주요국들 동반 금리 인하 움직임은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이제는 동반 인하 움직임이 좀 일단락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연준의 금리 동결을 기본 시나리오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2019년 하반기에 세 차례 보험성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을 했던 만큼 이제는 추가로 움직이기 전에 금리 인하의 경기 부양 효과를 먼저 확인하려고 좀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는 웬만큼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가 인하에는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상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연준은 장기화되고 있는 저물가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오히려 물가의 오버슈팅을 용인하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즉 물가에서 상방 압력이 나타나더라도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물가 오버슈팅, 목표치 상회를 용인하면서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준의 동결을 전망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연준의 정책 변화가 있게 된다면 여전히 인상보다는 인하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근에는 통화정책의 여력 부족 그리고 한계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통화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자산 가격은 강하게 부양을 시켰던 반면에 실물 수요, 특히 기업 투자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에 대한 금융시장의 의존도는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즉 이 저금리 장기화는 경기 측면에서는 한계 기업의 증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화를 야기하는 와중에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금리 대비 높은 위험 추구 현상, 다른 말로 자산 가격 버블 누적시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저금리 영향은 잠재 리스크를 계속 키워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대안은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중앙은행이 조성한 저금리 환경 하에서 인위적인 수요를 직접 유발하는 과정에서 그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재정정책 논의의 중심에 있는 국가는 독일 그리고 유로존입니다. 독일은 이 재정정책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마이너스 국채금리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이 강한 경기 둔화 압력에 마주한 이 상황인데요. 사실상 재정정책 여력도 충분하고 쓰기도 좋고 또 필요한 국가로 분류가 좀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독일은 재정정책이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재정정책을 늦게 사용해서 경기가 둔화, 침체되는 리스크보다는 자칫 재정정책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써서 발생할 수 있는 과열 리스크를 더 경계하는 국가인데요. 최근 미약하게나마 독일 경제 지표들에서 반등이 감지가 되면서 독일 정부는 다시 뒤로 좀 물러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2020년 한 해 동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가 되긴 하겠지만 실행은 아직은 미지수라고 좀 보여집니다. 중국 정책 쪽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기가 없는 정권을 장악 중인 시진핑 주석은 지난 몇 년 동안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리스크를 키우는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조심스럽게 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대규모로 단행했던 유동성 부양책의 부작용을 여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유동성 부양책에 대한 의존도를 쉽게 높이지는 않으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도 경기를 위로 부양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부양책보다는 경기의 하강 속도를 조절하는 데 집중하면서 타겟팅된 이 재정 정책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이 최악의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양 수단을 빠르게 소진하기보다는 정책 여력을 좀 갖춰가면서 속도를 좀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이 중국 부양책의 글로벌 경기 낙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글로벌 경기 전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